네, 이번 시간은 우리 정비법의 7번째 파트입니다. 자, 7번째 테마로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 자, 우리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사업시행자한테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여러가지 특혜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 파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임시 수용시설의 설치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을 이 법에서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또는 융자 활성 같은 거, 이사 나갈 수 있게끔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철거가 되죠. 그럼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이 사람들 나가야 됩니다.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자, 임시 거주지 같은 것들을 지어서 임시 거주하게 하거나, 자, 전세금 같은 거, 이렇게 융자활성 같은 것들을 해서 이사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은 이게 임의 규정입니다.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자, 임시 거주나 융자활성이 할 수 있다는데 이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을 위해서 임시 거주지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쪽으로 거주시키거나 전세금 융자 활성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재건축으로 바뀌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일시 사용. 사업 시행자는 임시 거주시켜야 되기 때문에 임시 거주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위의 조항에 근거해서 임시로 거주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 거주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누구의 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 공공단체 같은 공기업의 땅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땅 같은 경우도 개인이 허락하면 이런 것들을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보십시오. 시행자가 임시 거주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같은 공기업,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 다음 조항입니다. 이 다음 조항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신청을 받으면, 자, 이게 법정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사용신청을 받아서 토지를 사용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 기역, 니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제외입니다. 그때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용료나 대부료도 면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앞에 거 좀 보십시오. 자,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임시 거주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임시 거주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단체나 개인 토지까지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신청을 받으면 법정된 사유가 뭔가요? 제3자와 사용신청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제3자한테 팔기로 이미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한테 이미 사용허가 이런 것들은 제3자가 먼저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합니다. 자, 이런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한테 이미 사용허가를 내준 경우를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분홍색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없고 자, 사용료나 대부료도 면제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이 관련 조항을 적용을 받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공공단체나 개인 같은 경우는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사용료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사용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 이렇게 분홍색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이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신청을 받았는데,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이건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로 문제를 냈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출문제 이제 풀이할 때 한번 보실 겁니다. 사용료도 면제입니다. 자, 다음 수용 사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제 현금청산 이게 바로 이제 재개발에 대한 현금청산입니다. 자, 우리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재개발 사업할 때는 이런 현금청산이라는 절차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수용 절차를 통해서 현금으로 청산하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가격을 평가해서 강제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재건축의 현금청산은 매도 청구라는 말을 제가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되게 중요한 조항이고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이 부분이. 자, 먼저
자, 우리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 반대한 사람이 있겠죠. 자, 우리 재개발 조합 설립에 반대한 토지등 수요자도 일단 조합원이 됩니다. 자, 토지등 수요자 지위를 가지고 조합원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일정한 시점이 되면 수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현금으로 청산됩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조합 설립에 반대한 토지등 수요자는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재개발과 다르게 우리 앞에서 재개발의 조합 설립에 반대한 토지등 수요자도 일단 조합원 지위를 주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강제로 수용을 당합니다. 자, 수용보상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반대한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일정한 시점이 되면 매도 청구라는 걸 통해서 이 매도 청구라는 가격 협상을 통해서 일정한 보상을 받고 그 재산을 조합에게 넘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금 청산이 됩니다. 자, 이 매도 청구는 나중에 이 재건축에 반대한 사람이 금액이 너무 작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이 재개발은 특별히 소송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 일단은 재개발 조합에 반대한 사람 수용, 재건축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매도 청구. 수용할 때는 보상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수용 보상금이 여기 매도 청구에 대한 보상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좀 구분을 좀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이 재개발의 현금 청산인데, 자, 우리 법조항에는 제목이 토지 등의 권리 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사업할 때는 수용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 경우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평상시에 수용권이 없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자, 이게 토지 수용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 토지 수용에 관한 법인데, 이 법에 따라서 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사업을 반대하고 그러면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권리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천재지변 났을 때만 이 수용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수용권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재개발 사업하고 여기 제목을 하나 추가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정비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익사업법 같은 걸 적용해서 강제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빼고 평상시에는 자, 재건축도 천재지변 나면 수용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수용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정비 사업인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강제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자, 수용에 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하는데, 자, 우리 공익사업법을 따라서 공익사업법 관련 조항을 적용을 해서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준용을 할 때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 정비법상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할 때는 사업인정이라는 걸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자, 사업인정을 받고 이게 발표가 딱 돼야지만 수용 자격이 생기는데 우리 정의법에서는 사업인정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 보니까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할 때 이 정의법상 사업시행인가 있었죠.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자,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공사계획으로 만들어서 요거 인가를 받으면 요 절차가 딱 나오면 바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요 문장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요? 자,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때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용 자격을 얻는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요거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아니면 조합설립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요 시점이 됐을 때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매도 청구.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현금 청산이 매도 청구라는 절차가 있고 이거는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제시하고 협의해보고 안 되면 이게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매도 청구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매도 청구.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현금 청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보니까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자,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30일 안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한테 조합 설립에 동의하겠냐, 또 사업에 동의하겠냐, 이런 거에 관해서 회답을 촉구해야 되고, 자, 이걸 받은 사람들은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거 1번을 대표로 보세요. 자, 재건축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서
자,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한 토지등 소유자에 대해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30일 안에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겠냐, 사업에 찬성하겠냐 이런 식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30일 안에 회답을 촉구하면 회답 촉구를 받은 사람들은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2개월 안에 회답을 안 하면 2개월 지난 다음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최종적으로 회답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런 식의 흐름을 봅니다. 자, 이 그림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자, 재건축의 매도 청구 절차. 자, 지금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 재건축 조합이 시행자는 30일 안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겠냐. 이 앞쪽에서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고 나서 30일 안에 다시 한번 동의하겠냐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동의 여부를 회답을 촉구하면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마음이 바뀌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2개월 안에 회답이 되면 그 사람은 조합원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회답 통지를 2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회답 통지가 없을 때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2개월 기간을 주고 매도 청구라는 걸 하고 거기에 불응하면 이런 소송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30일, 2개월 있는 거네요.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재건축 사업 시행자인 재건축 조합은 자,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으면 30일 안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 1번을 대표로 보십시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해서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조합 설립에 동의, 즉 자, 재건축 사업에 찬성하겠냐 그런 거에 대한 동의를 마지막으로 해달라고 회답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개월 안에 회답이 없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최종적으로 회답한 것으로 간주하고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여기 양가로 2번에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토지등 소유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개월 안에 매도 청구하고 매도 청구에 불응을 하면 2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매도 청구 소송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법에는 소송이 없지만 이게 민법 관련 조항들을 적용해가지고 집합건물법을 준용해서 이게 매도 청구 소송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 그림으로 사업 시에 인가 나온 다음에 30일 안에 회답 줬고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된다. 자, 회답 통지가 없을 때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고 나서 회답 통지 2개월 기다리고 나서 자, 통지가 없으면 다시 또 2개월을 잡아가지고 자, 우리 매도해달라. 그러니까 수용하지 않고 재건축 사업에 반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자, 매도를 청구하고 거기에 불응하면 이 소송까지 가는 겁니다. 2개월 이렇게 기간을 잡아서 30일, 2개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용 절차가 아니죠. 재건축 사업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자, 재개발은 여기 수용입니다. 재개발은 수용, 여기도 수용이 한 번 더 나오는 이건 뒤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보시면 재건축은 매도 청구인데 자, 현금청사는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합 설립에 동의에 반대하고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금으로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자, 이렇게 수용기란 절차로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고 매도 청구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우리가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수용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이라는 걸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고 나서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매도 청구도 사업시행 인가가 있으면 30일 안에 회답 촉구하고 2개월을 기다려주고 회답이 없으면 다시 2개월 기간 안에 매도를 청구하고 소송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1차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개발은 수용이고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로 나머지는 우리가 2차 현금청산은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다시 한번 수용 절차하고 매도 청구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2차로 현금 청산에 한번 더 들어갑니다. 자, 1차 현금 청산은 조합 설립 인가에 반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재개발은 수용,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청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현금 청산하는 건데 2차 매도 청구는 분양 신청을 했는데 분양 신청을 마지막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고 나서 재개발 사업은 수용이고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를 하는 절차가 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금 청산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는 뭐냐면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그 저소득층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 강제 매입 규정을 배제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면 저소득 주민들이 사는 지역들, 그런 지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각종 허가를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사람들, 또 부동산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하는 사람들은 국민주택채권을 일정량을 사야 됩니다. 일정량을.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건축 허가를 받는 사람들, 또는 부동산 등기로 자기 앞으로 건물의 이전 등기 이런 거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해당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이 자동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기억나시나요? 여기가 자동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더라도 용도지역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조항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조항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사업 방식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방식 하나, 환지 방식, 그리고 여기 3번째 수용 방식, 4번째가 관리 처분 방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파란색, 자, 스스로 보존 정비하는 방식이거나 환지 방식을 택해서 했을 때는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는 기존의 용도지역은 없어지고 자동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거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수용 방식이거나 관리 처분 방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2종이 아니라 2종보다 조금 더 좋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예상 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었는데 사업의 방식이 환지 방식이다. 근데 환지 방식인데 여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3종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4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냐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경제적으로 좀 더 좋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는 경우도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더라도 용도지역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사업 방식에 따라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될 수도 있고 사업 방식에 따라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 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라는 건 이제 앞으로 우리 배울 겁니다.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잠깐 이 그림으로 오시면 사업의 순서상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게 인가가 떨어지면 현금청산하고 바로 철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철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민법이나 다시 이쪽으로 오십시오. 철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면 다음 절차가 철거입니다. 그러면 자,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철거하죠. 자, 이때 우리가 민법상 지상권이나 또 이 민법상 임대차의 계약 기간, 지상권에 관한 기간, 임대차 계약, 주임법상 우리 강행 규정으로 최단기간 같은 거 있었죠. 2+2. 상임법상 구조, 이 상임법 구조도 1년 정도 상임법상 최단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민법 시간에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선생님들이. 근데 우리 공법에서는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이렇게 최단기간을 주장을 하면서 안 나가면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 강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이제 민법의 관련 조항들을 아예 배제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임법에 자 우리가 임차인 같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간 최단기간이 원칙적으로 2년, 상임법상 우리 3가 임차인이 최단기간 이렇게 그 중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2년이나 1년이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임차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아예 배제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약 해지권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관리처분계 인가 나오면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 같은 게 우리 계약서상 남아있더라도 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철거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 조합에게 먼저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리처분계 인가 나오면 뭐 주임법이나 상임법상 최단기간, 최단 거주기간 같은 경우를 적용하지 않고 또 그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차 기간 같은 게 남아있더라도 지상권 계약 같은 게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이라든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받아야 될 보증금 같은 경우는
조합에게 먼저 청구해달라. 거기 건물주한테 행사하지 않고 조합에게 먼저 청구해서 먼저 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재건축의 분할 청구는 주택단지 안에서 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합의 동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자,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라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동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이 주거지역은 60입니다. 상업지역은 150이고 공업지역 150이고 녹지지역이 200인데 자,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60제곱미터니까 60제곱미터 미만이면 분할이 안 됩니다. 자, 건축법상 주거지역을 분할할 때는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분할할 때는 이 쪼개지는 부분 둘 다 6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정비법에서는 이 재건축의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원래 미달이면 분할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주거지역이 60이 기준이기 때문에 토지를 분할했을 때 분할되어지는 양쪽 토지가 다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60보다 미만이면 분할이 안 된다. 원래는 그런데 이 정비법에서는 미달되더라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외 규정을 만든 겁니다. 자, 시험 문제도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도 시험 지문에서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이 되면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러시면 틀린 겁니다. 이거는 건축법에 대한 예외로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